그리고 이제 격동하는 유라시아. 이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번역을 못했어요. 제목만 얘기했는데 뭐냐? 카자흐스탄에 풍부하게 남아 도는 고기를 중국으로 수출한다는 기사입니다. 2018년 4월 3일. 이제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카심 조마르트. 이게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 대통령인데 미국하고 만나가지고 재밌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잘려서 안 나오는데 뭐냐면은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연결되는 철도가 있어요. 그 철도 예전에 제가 한번 강의했었을 거예요. 옛날 때 한 3달 전인가? 그랬는데 지금 그 지역에 미국하고 다시 재협상을 하면서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의 교류 물동량을 15배 늘렸다는 기사입니다. 의미가 깊죠. 이건 나중에 다른 사건 추가로 더 터지면 제가 얘기할게요. 일단 뭔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뭔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컴파니 기타야 뭐냐? 중국의 그 회사들이 카자흐스탄의 식량, 고기, 야채, 뭐 여기 꿀도 나오는데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음식과 관련된 식료품들 있죠. 이거를 이제 대량으로 수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를 하게 됐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 얘기 제가 왜 할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중국에서 조류독감하고 돼지독감이 심하게 들어서 중국이 앞으로 식량난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했죠. Winter is coming. 이번 겨울은 중국에게 굉장히 힘든 겨울이 될 것이다. 근데 이미 벌써 돌고 있습니다. 심하지 않을 뿐이지 돌고 있어요. 겨울에 심해질 거예요. 이미 시작됐어요. 됐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만 중국에서는요. 기차를 탈 때도 그 공항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안 검색대가 있습니다. 보안 검색대가. 꼭 무슨 공항 가는 것 같이. 굉장히 그 사람의 이동을 통제를 굉장히 심하게 해요.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어떤 법이 있냐면 살아있는 가축을 갖고 움직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가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애완견을 키워요. 근데 제가 이제 부산에 해운대를 놀러 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걔를 데리고 KTX 타고 해운대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려서 해수욕장에서 놀고 다시 또 애완견 데리고 다시 올 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중국은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조류독감, 돼지독감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어떠한 일화가 있었냐면은 닭을 가지고 북경을 가려는 사건이 있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죠. 자기 자식 공부 잘해서 북경에 대학교에 이제 학생으로 돼서 이제 유학을 하니까 엄마가 시골에서 이제 아들을 보러 갈 때 자기 고향의 음식 이런 거 해주고 싶잖아요. 엄마들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닭을 갖고 갔나 봐요. 이게 살아있는 닭을. 이게 가지고 기차를 딱 타려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살아있는 닭을 갖고 가잖아. 그래서 검색대에서 걸린 거예요. 야, 이거 살아있는 동물은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어디 댓글 한번 봐야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엄마가? 한번 봐야지. 여러분이 어떤 댓글을 쓰는지 한번. 여러분이 소비에트 멘탈리티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파이팅님 죽였어요. 피카스 죽임. 거기서 손절, 뭔 놈의 손절. 이죠. 신라 한씨, 558이죠. 죽임, 그렇죠. 바로 목을 삐뚤었습니다. 죽여버렸어요. 죽은다 하니까 가져가도 되죠? 하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어차피 요리할 때 죽여야 되니까. 그 정도예요, 지금. 중국 내에 조류독감, 돼지독감이 정말 많이 퍼졌습니다. 벌써 카자흐스탄에 이렇게 음식을 수입하는 게 점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소설을 썼잖아요. 어떤 소설. 그래가지고 카자흐스탄은 이미 어딨냐, 이 앞에서. 이게 2018년 4월 기사예요. 제가 카자흐스탄을 7월 17일 날 갔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전이죠. 그때도 여기 써있지만 이게 흐바치트라는 게 뭐냐면은 넉넉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흐바치트라서 써요. 넉넉하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의 그 양고기, 이 양고기가 그러니까 풍부하게 넘치는, 그러니까 카자흐 인구가 1700만인데 그 카자흐인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양고기가 있어요. 충분한 그 양고기를 기타이 중국으로 수출했다. 미아사가 고기거든요. 엑스포트는 엑스포트고. 그러니까 중국으로
카자흐스탄에 풍부한 양고기를 수출했다거든요. 이미 2018년 4월부터 일어났는데 이게 8월 9일 날 그렇지. 좀 더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중국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서 이제는 양고기만 수입하는 게 아니라 닥치는 대로 다 양고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는 없어요. 아니야. 있을 수도 있겠다. 러시아인들이 있으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뭐 꿀, 뭐 밀가루, 뭐 기타 등등 닥치는 대로 다 수입한다는 게 8월 9일이에요. 근데 제가 7월 17일 갔다 왔잖아요. 카자흐스탄 갔다 오고 나서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이미 카자흐스탄은 충분히 1700만 명을 먹이고도 남을 정도의 식량을 생산해요. 카자흐스탄이 밀 생산 수출 세계 2위입니다. 1위가 캐나다고 2위가 아마 카자흐스탄일 거예요. 그 정도로 생산이 많이 돼요. 그런데 대규모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더 많이 밀과 가축을 생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카자흐 친구한테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야, 이번에 중국에서 와가지고 사니까 그때 한 5배 정도 바가지 요금 붙여서 중국에 팔아먹어. 돈 많이 벌 수 있어. 내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걔네 아버지랑 이야기를 해서 양을 많이 키웠죠. 이번에 이제 팔 겁니다. 딱 대박 나는 거죠, 진짜. 하여튼 그래서 그 친구 아마 좀 팔자 좀 필 겁니다. 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 중국이 식량난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미 식량난이 일어났는데 중국 정부가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이 대규모로 식량과 목축업을 하는 가문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까지는 하는데 누가 하느냐? 그거를 바로 영국 자본이 합니다. 물론 영국만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영국, 이탈리아, 미국 애들이 들어와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프랑스도 들어오고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가져요. 사실 제가 이걸 엄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옛날 때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도 우리나라 대사관 이런 데다가 여러 번 이거를 타진을 했었어요. 한국은 지금 카자흐스탄에 농업을 개발시켜야 된다. 왜? 중국에다 팔아먹기 좋으니까. 우리나라가 식량을 수출하는 식량 대국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소비하기 위한 식량이 아니라 중국에 수출을 하기 위한 식량을 생산해서 팔고, 중국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식량을 가지고 식량을 무기화를 시켜서 중국 새끼들이 까불면은 그거 갖고 협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죠. 물론 그래서 제가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미친놈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왜 하냐고. 왜 하긴? 외교에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응? 우리나라는 하지 않았죠. 근데 문제는 뭐다? 다른 나라는 하네. 다른 나라는. 우린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응? 예.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뭐 아직도 할 거는 많아요. 할 거는 많은데 우리나라가 친중인 이상 할 수 있는 그 어떤 해외 비즈니스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반중 친미만 한다면은 미국하고 싸바싸바 해서 돈 벌 수 있는 게 무진장 많아요. 제 머릿속엔 그것만 꽉 차 있어 지금.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만. 근데 이게 반중 친밀 안 하면 절대 못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예, 이것도 뭐 이거 통과할게요. 이거 러시아 것도 좀 싹쓸이 간다는 얘기고, 고기 이미 얘기했으니까 통과할게요. 자, 그리고 러시아에서 지금 예전에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죠? 무기관화 폭발했다고. 거기가 핵미사일과 관련이 있는 데인가 봅니다. 방사능이 유출됐네요. 큰일 났네. 예. 기사예요. 이거 외신 기사. 그랬고,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뇨뇨크스란데요. 뇨뇨. 이름도 되게 이상하네. 뇨뇨. 저기 에스키모나 이쪽 라플란트에 들어오는 것 같아. 뇨뇨크인데, 여기입니다. 잘 보이실래나? 요 빨간 점, 요거 보이세요? 요거요. 여기가 뇨뇨크스크란 데입니다. 그 옆에가 핀란드예요. 여기서 거의 핵폭탄에 준하는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 러시아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제 나이 세대면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마크로스란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애니메이션. 마크로스.
마크로스 아실래나? 마크로스. 모르실래나?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마크로스라고 있습니다. 모르시나? 모르면 통과? 아시는 분이 좀 있네. 네. 마크로스인데 그 마크로스에서 나오는 외계인하고 똑같습니다. 외계인. 그 애니메이션 보시면 그 마크로스 영화에서 지구를 침공하는 외계인이 있거든요. 그 외계인들의 문제점이 뭐냐? 그 고대 지식을 잃어버려서 그 UFO를 운전은 하는데 고장이 나면 수리를 못해요. 네.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막 공격당하면 그냥 구멍 난 상태로 막 싸웁니다. 수리를 못해서 기술이 없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 러시아의 군사력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러시아 무기가요. 고장이 나면 수리가 어려워요. 지금. 왜 어렵느냐? 기술자가 없습니다. 없거나 아주 적어요. 그래서 러시아 무기는 업그레이드 시키기가 매우 힘들어요. 지금. 왜? 돈이 들기 때문에. 91년도 소비에트가 붕괴되던 당시에 많은 러시아의 과학자들을 미국이 흡수해 갔습니다. 그린카드를 줘가면서 영주권, 시민권을 주면서 그 러시아의 과학자들, 엘리트들을 죄다 흡수해 갔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실 러시아라는 나라는요, 그 사회주의를 해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 다른 나라는 공산주의 하면 다 망해요. 하지만 소련만큼은 공산주의를 해도 아주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어요. 왜냐? 인구는 적고 땅덩어리가 넓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땅도 많고 자원도 풍부하고 모든 게 100% 자급자족을 할 정도로 넉넉했기 때문에 소비에트식 사회주의를 해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그건 소비에트가 왜 망했느냐? 미국이랑 우주 개발에다 망했습니다. 무기 개발. 그리고 무리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소비에트 안 붕괴되고 지금도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소련만 유일했던 나라예요. 소련만. 그랬는데 이 소련이 주변 공산주의 국가 경제 지원해주고 아프가니스탄 전쟁하고 우주 개발한다고 돈 쓰고 하다가 무너진 겁니다. 왜? 자본주의는 어떤 경제적 타격을 받으면 회복 능력이 굉장히 빨라요. 왜? 이익을 기반으로 한 경제 시스템이니까. 근데 소비에트 사회주의 시스템은 이익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경제적 데미지를 먹으면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붕괴된 거예요. 소비에트가 다른 공산주의 국가를 지원 안 했으면 지금도 소비에트는 살아있었어요. 네. 하여튼 그 정도로 러시아는 굉장히 잘 살던 나라인데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을 때도 그 카자흐 국립대학교에 있는 그 고려인 교수들, 그러니까 그 70대, 80대 고려인 교수들은요, 굉장히 인텔리입니다. 수준이 높아요. 네, 내가 그 사회주의 국가에 있으면 그거는 하나 봤어요. 왜냐면 소련 같은 경우는 먹을 게 풍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풍요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 적게 해도 먹을 게 풍부하니까. 다른 공산주의 국가는 달라요. 소련만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문학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시 같은 거를 공부를 해서 문학 수준이 높았어요. 예술 수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러시아나 소련 교수들도 70대, 80대는 무진장 인텔리입니다. 천재예요, 천재. 똑똑한 사람이 많고 교양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요. 왜? 여가 시간이 많아서. 적게 일해도 먹고 살 걱정 안 했기 때문에. 근데 50대 이하의 교수들은 완전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소비에트가 붕괴된 이후 91년도 이후에 대학교를 졸업해서 교수가 된 사람들, 박사학위 있다고 교수가 된 사람들은 교육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형편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저 졸업 논문 쓸 때도 정말 애먹었어요. 왜? 교수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네, 교수가 몰라. 유라시아 1대1로 프로젝트 이런 거 백날 얘기해봐야 모르는다니까. 설명해주면서 논문을 해야 돼. 내가 지도교수가 돼버리는 거야, 내가 논문 쓰면서 교수님한테 가르쳐줘요. 교수님, 1대1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러시아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뭐 중국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중앙아시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생전 처음 듣는 얘기지. 아, 애먹었죠? 진짜 애먹었어. 응.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교육이 붕괴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제 지도교수가 미국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해줬느냐.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미국이 러시아의 과학자들을 대거 영입해갑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옐친 때까지는 인력이 마구마구 나갔어요. 브레인 드레인, 두뇌 유출이 심각했는데 푸틴이 집권하면서부터는 엄격히 통제를 했답니다. 왜? 러시아의 기반이 무너지니까.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쪽으로 미국이 계속 로비를 해서 과학자들을 뽑아냈는데 러시아가 그때 몇몇 중요한 과학자들을 놓쳤습니다. 그 중에 누구를 미국이 중점적으로 데려갔냐면 원자력 과학기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2012년까지 미국보다 원자력 발전의 기술이 앞서 있었답니다. 러시아가 훨씬 좋았대요. 그랬는데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원자력 기술이 러시아를 능가했답니다. 그거 어떻게 능가시켰는 줄 아세요? 간단했어요. 그 러시아 원자력 과학기술 과학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겼대요. 그냥은 못한 거예요. 그냥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과학기술자를 결국 빼냅니다.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를 이겨요.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원자력 관련돼 갖고 자꾸 이런 폭발 사고가 나는 거는 10중 8구 과학자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왜? 그냥 있는 시스템을 쓰기는 쓰지만 저게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한다거나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시설이 노후화가 되면은 그걸 새로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기술이 없어요. 네. 이게 지금 러시아가 지금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비단 원자력 발전소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전투기, 잠수함, 탱크 등등 여러 분야에서 다 그래요. 러시아 자동차도 있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만들어요.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허접한 자동차를 베트남 전쟁 이후에 미군 찌짝 훔쳐다가 분해 조립해서 연구해서 만들던 시절에도 이미 소련은 자동차를 만들었었어요. 그게 바로 라다랑 지굴리라는 차예요. 지금도 돌아다녀요. 돌아다니긴.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라다라든가 지굴리는 대단한 차였죠. 그 당시는 대단한 차였죠. 왜? 우리나라 자동차가 허접할 때니까. 그때 이제 중국이 막 토요타, 닛산 이런 거 올라오면서 막 치고 올라간 시기였으니까. 미국의 클라이슬러, GM 이런 거에 대항해서 소비에트도 그런 차를 만들었었어요. 지금도 만들어요. 근데 지금 라다라든가 지굴리 차를 타잖아요. 1990년으로 멈춰 있습니다. 차가. 자동차 기술이. 타보면 우리나라 1990년대 자동차를 타는 느낌이에요. 옛날 뭐랄까? 90년대 차가 뭐가 있을까? 스텔라 이런 거. 그런 차를 타는 느낌이에요. 네.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 됐어. 왜?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거 그냥 탈 뿐이야. 그냥 있는 거. 하지만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자동차 보세요. 열쇠도 이렇게 전자로 돼서 접근만 해도 자동으로 막 문 열리고 뭐 난리 나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일단 그런 전자기술 이런 게 그쪽에 없어요. 1990년대예요.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 그 차는 아마 그 당시에는 굉장한 최신형 차였을 거야. 분명히. 근데 그때 이후로 신차 모델이 안 나오고 있다. 스마트카? 스마트키. 그렇죠. 응? 기대도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과학기술이 멈춰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노뇽스크인가? 뉴요크스에서 벌어진 이번에 그 원자력 발전소 사고도 그 두뇌 유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을 부숴버렸죠? 이러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 이 병신 같은 놈이. 예. 큰일 났죠. 그래서 러시아 폭발 사고에 미국 핵무기 개발 관련이 있다 믿는다.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러시아가 신기술을 개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중국 난리 났죠.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도 나온 거예요. 일자녀 정책 때문에 검은 아이들이 양산이 됐습니다. 그렇죠? 한 명만 등록할 수 있으니까 딸이 태어나면 등록을 안 해요. 그랬다 아들이 태어나면 등록을 합니다. 18세인가 19세 되면 주민등록증 만들잖아요. 그때 아들만. 그러면 딸은 어떻게 돼요? 불법 중국인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인이지만 중국인으로 등록이 안 돼요. 그럼 이런 검은 아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아프리카로 많이 갔었어요. 주로 어디로 가냐면 1대1로를 따라서 갔습니다. 1대1로를. 왜?
1대1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1대1로에다가 검은 아이들을 노동자로 파견을 했어요. 남자들. 검은 아이들 중에 남자도 있어요. 콘돔 없이 섹스하다가 애 배면은 아들 2명 태어날 수 있잖아. 그러면 한 명만 등록하고 한 명은 등록 못 하거든. 그러는데 1대1로를 건설할 때는 그 건설하는데 중국 건설 회사가 투입되고 중국 건설 노동자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일을 하면서 이 건설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불만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거기다 검은 아이들 중에 여자들도 매춘으로 위안부죠, 위안부 보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매춘 산업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중국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게 성욕을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거를. 그래서 1대1로를 따라서 쫙 그런 것들이 펼쳐졌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왜? 1대1로가 아프리카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그라고 해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PIGS, 스페인 이 지역에도 지금 중국 유학생 창녀들이 드글드글 합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1대1로가 진출한 적인 가치. 그랬는데 이게 지금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지금 불경기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산업지대에 있는 공장들이 하나하나 문을 닫죠. 그래서 농민공들이 실업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걔들이 어디를 가느냐? 대한민국. 왜? 우리나라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주다 보니까 중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개떡같이 몰려와. 그리고 그거를 바로 한국의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중국 공산당 당교가 그거를 합작하지요. 그래서 뭘 한다? 중국 동포를 우리나라에다가 집어넣고 참정권을 줘가지고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선거 전략 인해 전술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반일 프레임, 반일 데모, 그러니까 우파 죽이기 위한 그런 어떤 그 관제 데모에 조선족들을 쓰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쓰기 때문에 중국이 불황이 생기면서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자 걔네들을 지금 우리나라에다가 꾸역꾸역 집어넣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당입니다. 개새끼죠.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는 민주당이 개새끼라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이 뻘짓을 많이 해서 이번에 선거에서 지고 우파가 집권을 해도 이 일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왜? 우파에는 친중파가 없는 것 같습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중국 원로가 공산당 내년까지 버틸지 우려 공개서한 얘기했잖아요. Winter is coming. 응?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미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에 대규모 서방 자본이 들어가서 밀농사와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깝죠. 정말 아까워. 응? 그래서 그 중국에다가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식량난, 그 다음에 금융위기 이런 것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홍콩 민주화 시위하면서 달러 사기 운동 벌이대? 골 때리죠. 달러 사기 운동을 벌인다는 소리는 뭡니까? 홍콩에서 달러가 현금화돼서 홍콩 사람들이 왕창 가져버리게 되면은 중국 전체 통계로 봤을 때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겠네. 그쵸? 개인이 가져버리게 되면은 다양한 방식의 금융 공격이 시작되고 있죠. 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중대한 순간 철권 나서 홍콩시 무력 개입 임박 시사.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거 제가. 무력 개입은 진정한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 일어난다. 초창기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샹하이방하고 태자당 싸움이기 때문에 하는 쇼를 한 거였죠. 왜? 범죄 인도 협약을 막기 위해서. 그래야 샹하이방 애들이 홍콩에 숨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집회를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지잖아요. 안 멈춰지고 근본적으로 공산당 체제를 뿌리를 흔드는 거로 가는 거는 홍콩에 숨어있는 샹하이방도 원치 않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스스로 홍콩 민주화 시를 때려잡아야 될 시기가 온다. 이제 온 거 아니에요. 때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때려잡아야 드디어 국제사회가 홍콩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지거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그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삼합회 같은 중국 깡패들을 이용해서 지금 때려잡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통과할게요 그냥.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홍콩 부끄럽다. 라이관님 빅토리. 아까 이거 제가 그 인터뷰 앙케이트 한 거 있었죠? 그 관련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은 중화권의 영화 배우들이 자기는 중공을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밑에 오성홍기를 내걸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이거 이렇게 되면 부역 세력 아닙니까? 스스로 빨갱이 인증하는 거죠. 중화권 출신 아이돌 멤버들은 최근 자신들의 공식 웨이보에 오성홍기에는 14억 깃발의 보유자가 있다. 나는 깃발 소지자다.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 홍콩이 창피하고 부끄럽다 등의 내용을 일제히 게재하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해요. 일제히 게재하기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이 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면 연예인 생활 할 수 없게 하니까. 일제히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껴있는 관제 데모예요. 그건 관제 데모, 민주화 데모 아닙니다. 관제 데모예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반일 데모, 그 다음에 옛날 2008년도 올림픽 성화 봉송 때 일어났던 그 중국인들 데모, 이거 다 중국 대사관에서 지령 내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의 공산당을 비판하는 거에 대항해서 마치 개인이 데모를 하는 것처럼, 개인이 소신을 밝히는 것처럼 하는 모든 그 집회는 개인이 하는 민주화 집회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공작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일제히 일어나요. 근데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일제히 촛불 집회 때 일사불란하게 민주당을 지지했죠. 왜?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빨갱이니까. 왜 빨갱이냐고요?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중국에 종속돼서 중국에 어떻게 가서 영화 배우 좀 되고 그 중국 회사에 화장품 광고라든가 이런 광고 나가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중국 공산당에게 굽신굽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당기호는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의 연예인들을 바로 돈을 갖고 쥐락펴락하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래서 한국의 연예인들이 친중적인 행동을 하게끔 유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거의 90.9%가 다 친중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친중 연예인들을 이용해서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반일 정서 일으키고, 그리고 중국이 하는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못하게 하죠. 아니 나오지도 않잖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좌경화되는 건 바로 그렇고, 이런 연예인들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젊은 애들을 꼬셔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하게 조작한 게 이번 촛불 집회 여러 공작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 작전이 안 통할 것 같아요. 왜냐? 우리나라 젊은 애들의 반중 정서가 높아졌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친중적인 얘기를 하면 그 새끼는 아마 연예인 생명이 국내에서 잘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도 지금 반중을 하지 않는 놈들은 그냥 친중이라 보면 돼요. 그냥 나는 중립입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연예인은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다 개소리예요. 왜? 그건 촛불 집회 때는 왜 했고, 그 반일 집회 때는 왜 마이크 잡았어? 그 반미 데모 때도 그렇고, 그쵸? 그래서 그 거짓말이에요. 예. 그리고 중국 성룡이 개새끼. 이 성룡 옛날 때 팬이었는데 지금은 개새끼예요. 제가 2008년도에 약간 그치. 아니. 내가 2002년도에 중국에 있었어요. 중국에 있었는데 그때 북경 올림픽이 결정돼서 북경에서 환영, 그럼 그 북경시 퍼레이드가 있었는데 그때도 성룡이 나왔어요. 난 그때 성룡이 하는 연설을 듣고 깜짝 놀랐거든. 그래서 여기 중국은 내조국이라 써 있잖아요. 이 성룡이 그때 당시에 그 2002년도인가 북경 올림픽이 결정됐을 때 그거를 축하하는 첫 퍼레이드의 첫 연설을 홍콩이 그 이 성룡이 나와서 그 인사를 할 때 제 첫 마디가 저거 있습니다. 중국은 저의 조국이다. 중국은 워더 무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은 나의 모국이다, 이런 얘기 딱 했다고요. 그 말 먹고 듣고 쇼크를 먹었어요. 저 새끼가 왜 저러지? 그랬다고요. 왜? 얘는 홍콩인이거든. 홍콩인인데 중국이 자신의 조국이래. 이게 뭔 개소리야? 막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성룡의 행적을 검색을 해봤어요. 이 새끼가 완전 빨갱인 거야.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룡 팬들한테 맨날 그래요. 저 새끼 빨갱이라고. 저 새끼 영화 보지 말라고. 그때부터 제가 성룡 영화 불매운동 했습니다. 예.
이 새끼 배신자라고. 하여튼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성룡이 세계 어느 곳에서든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오성홍기는 전 세계인의 존경의 대상입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저는 존경 안 하는데. 홍콩은 제가 태어난 곳이고 고향입니다만 중국은 제 조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 홍콩과 중국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중간에 나오죠. 성룡은 배신자다 이렇게. 배신자예요. 예. 나도 그때 그 북경에 있으면서 그 중국어 배울 때 홍콩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 성룡 저 새끼 저 배신자 새끼라고. 나쁜 새끼 막 그러고 막 얘기했는데 막 중국어 꺼우 막 이렇게 중국의 개새끼라고 막 그런 얘기 했더니 홍콩 애들도 맞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그전엔 몰랐어. 전혀 몰랐어.